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일들이 참 많은 날인데요. 자, 그래서 이 정면 브리핑을 일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 말고도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오늘 아침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왜 이렇게 이 사고들이 많은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봤죠? 네. 나도 봤는데 그 이제 속보 뜬 거 그 이렇게 누르면은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동차 지나가는 자동차 그 뒤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블랙박스 뒤에 카메라에서 쫙 찍은 거. 와, 진짜 딱 지나가고 5초 뒤에 무너졌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 정말 아주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또 거기서 위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9분쯤 발생한 일이고요. 경기도 안성시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량 연결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교량을 떠받치던 50m 길이의 철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건데요.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 10명이 이 공사 현장에 매몰이된 채로 구조 작업이 벌어졌었는데 소방이 최종적으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작업은 종료가 된 상태인데요. 오후 2시 21분 이때 마지막 구조 대상자를 구조를 했는데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여간 중상자 5분은 좀 쾌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고 이게 정말 아주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좀 잘해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지 원인과 진상규명을 충분히 해야 될 텐데요. 경기 남부청 형사기동대장 팀장을 필두로 지금 총 78명 규모의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현장 감식,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 시공사가 대체 어디인가 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현대 엔지니어링이고요.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당사의 시공 현장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고요.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사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밝혀야겠죠. 제 기억으로는 어제 페루인가 남미 국가에서도 쇼핑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네. 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그걸 보면서는 삼풍백화점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다리 무너진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침에 너무 놀랬고 이게 도대체 요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나. 페루가 맞답니다. 우리 박지혜 PD가 또 재빠르게 찾아주셨어요. 예, 아유 정말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게 이게 도저히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경제 뉴스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오늘 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2번째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요. 네.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연 3%인데 0.25%포인트 내렸으니까 연 2.75%로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으로 최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해 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내년도부터 이 피벗 통화정책 방향을 좀 변환을 해서 예.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내리고 이번에는 또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되는 건데요. 예. 그 직전 회의가 1월 금통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환율이 엄청 급등했을 시기였잖아요. 계엄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그럴 때라서 그때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원달러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우리나라 내수 경제도 고려해야 되고 이게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좀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내수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예.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지난해 11월에는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4%포인트 낮춰서 1.5%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인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이었던 1.8% 유지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지금 계엄 사태 같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제 앞으로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시기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일면이 뭐였냐면 트럼프하고 노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게 헤드라인이었었는데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이 총재가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아주 소신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도 성장률 1.8% 그리 높진 않은데요. 이런 발언을 합니다. 과거에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계점을 짚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하는데 1.8% 이상으로 성장을 하려면 재정도 동원해야 되고 금리도 낮춰야 된다. 그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더 높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신이 내세우는 메시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기 들어온 뉴스 잠깐만 네.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중랑구하고요. 동대문구 전체 그리고 성동구 일부 지역은 5시부터 단수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용마 배수지 누수로 이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용납동 등 이 지역에 급수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정경에 다시 급수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방송 지금 듣고 계시면 나름대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어요. 이게 단수면은 단수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사실은 단전보다 단수가 더 불편해요. 이 단전 되면 옛날에는 그 김영민 아나운서는 뭐 젊으니까 모르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정전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정전 꽤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자꾸 은근히 그 나이만 괜히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흰색 그 제사 때 쓰이는 초. 초. 네, 그거 불 켜서 그렇죠. 입고 있었는데. 근데 왜 제사 때 쓰이는
제사 때 좀 왜 쓰니까. 고전적이지 않아요? 아니 뭐 크리스마스 때 쓰는 초라든지. 아니 왜 딱 그 제사 때 쓰는 흰색 아시죠? 긴 거. 그 포장에 연꽃 그려져 있고 왜 막 아시죠? 성냥 알아요? 알죠. 성냥 중에 팔각형으로 된 성냥 알아요? 알죠. 거기에 UN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랬는데, 야 그래도 나이 먹은 척은 하네. 근데 이게 이 단전보다 단수가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께서 씻지도 지금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화장실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대출금리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네, 맞습니다. 이 총재가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모양이에요. 네, 지금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갔는데도 왜 대출금리는 안 떨어지냐. 이 부분이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이창용 총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건 과장된 보도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하락했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시장금리가 이미 선반영이 돼서 하락이 돼 있었고 예. 그래서 막상 기준금리가 인하한 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지난해 8에서 9월 이후에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존 대출까지 합한 가산금리는 떨어졌다. 그리고 신규 대출의 가산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추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35조 원 규모의 추경 이런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20조 원이 넘는 추경은 부작용이 크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 총재가 언급을 했던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적절하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추경을 진통제에 비유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진통제 맞으면 안 아프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진통제 가지고 경제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는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는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일본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빠졌을 때 전 네.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지원금 지급한 적은 있는데 디플레이션 상태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가 경제상의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 이런 것부터 사실 따져야지 어렵다고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많이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또 등장하시네요. 김건희 여사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판명이 났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이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낸 논문 파울 콜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22년에 예비조사에 착수를 했었고 또 2022년 말에 본조사에 착수를 하면서 해당 부분의 표절을 검토했습니다. 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조사 끝에 논문이 표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김 여사 측에 지난달에 이를 통보했고요. 김 여사 측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대 민주동문회 역시도 해당 결과에 따라서 원래 이의 신청 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이지만 조기에 이제 오늘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고 밝혔고요. 양측 모두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표절이다라는 조사 결과는 확정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회의를 열고 조사 확정 그리고 제재 수위까지 결정을 할 방침인데 이 어떤 제재가 일어나는지를 좀 보니까 연구비 지원기관 통보, 학위 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당연하게도 학위가 박탈이 됩니다.
이게 몇 퍼센트 전체 논문의 몇 퍼센트가 표절이 되는지 뭐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3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좀 굉장히 오래는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본조사만 2년을 했고 예비조사를 했던 한 10개월여의 기간까지 더하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로 이게 스탑이 돼 있었는데 원래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가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시작해서 90일 안에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9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3년 가까이가 걸린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맞아 보이고요. 숙명민주동문회는 부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돼서 숙명여대가 원칙을 지키는 학교 또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학교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 어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논문의 이 제목이 있고 그 다루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관련한 논문을 찾아서 좀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3년은 조금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서 박사를 했죠. 네. 멤버 유지. 그렇죠. 멤버 유지. 예. 그 박사학위도 그러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래도 석사 학위가 박탈이 되면 예. 자연스럽게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바로 멤버 유지 그 논문 역시도 국민대에서 냈었던 논문인데 국민대가 2022년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 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중에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유지라고 표기한 그 논문에 대해서도 이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바가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대가 그때 석사 학위 없이 박사 학위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석사 취소가 결정이 되면 박사 취소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석사학위가 있어야지 박사학위 있는 게 맞아요. 저도 석사하고 박사하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 대학 중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아마.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면 석사학위 없어도 박사학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국민대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좀 잘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말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에콜로지 그러니까 환경 이 부분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제의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이 웨코 딕타투어 다시 말해서 환경 독재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긴 해요. 주목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린벨트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옛날에 그린벨트 해가지고 여기에 집도 못 짓고 여기 이거 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뭐 독재를 했죠. 전 그거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독재 특징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독재자는 교육을 안 시킵니다. 국민에. 왜 그러냐면 알면 골치 아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킬링필드로 유명한 크메루 루스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학살한 대상들은 안경 쓰고 손이 고운 사람들, 화이트 칼라. 그 다른 프로그램 얘기할 뻔했네요. 네. 무슨 세계사 프로그램에서 그거 봤었는데. 그래서 막 이걸 문지르고 이랬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 가면 사원에 가면 백골들이 이렇게 쫙 아크릴 같은 탑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참 비극적인 역사인데 그 크메루루스 독재 이 소위 말해 좌파 독재자들이 이 배운 사람들 다 죽인 이유도 알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독재자들이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뭐냐면 국민교육헌장까지 만들면서 국민들 교육을 그렇게 교육에 열어 올렸잖아요. 일반적인 특성은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선각자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린벨트로. 그래서 사실 뭐 요새 우리나라에서 야 뭐 이 대도시 이렇게 등산 갈 때도 있다 막 유럽 사람들 놀래고 이러거든요. 이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린벨트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해제될 수 있는 그린벨트의 총 면적 확대된다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이 부분이 해제가 될 수 있는 총 면적이 17년 만에 확대가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래도 오늘 굉장히 짧게 얘기한 거예요. 몇 개 더 붙어야 돼요. 그래 붙을 수 있지만 총리 권한대행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 열어서 이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대체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제 그린벨트의 면적을 확대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좀 개발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거겠죠.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한다면. 산업 전쟁이 격화되고 미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내수 회복까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투자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라는 입장입니다. 최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규제, 지원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하면 거기 아파트 들었으면 아파트 누가 짓습니까? 건설업자가 짓고 건설업자가 또 수많은 하청업자들한테 그걸 하청 주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돈이 돌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집값 좀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수도권 지역에는 전략사업 지역을 선정한다. 요건 그린벨트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그 안에 15개의 국가 지역 전략 사업 지구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예. 거기 안에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산업들을 선정을 해서 좀 일자리도 늘리고 투자 규모도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부산권에 3곳, 대구권에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그리고 창원권 4곳 해서 모두 15곳이고요. 첨단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 수소, 2차 전지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육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지금 편중돼 있는 수도권으로의 쏠림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되면 28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24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정부로서는 전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내각에서 우리나라 이 사절단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얘기 보도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또 그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